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어저께 수십만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수능 마치고 오늘은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남부에는 오늘 또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에서는 요란벅적하게 떠드는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약간 제동이 좀 걸린 것 같은데, 방금 보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약간 풀이 죽었나? 그리고 뭐 또 거기 초청해서 김무성이를 초청해갖고 강연을 듣는다니까, 또 언제적 김무성인데 참 국민의힘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두고 보아가면서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고 또 필요하면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저희 방송에서 부분적으로 소개한 옥은호 동지의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목도 이거 긴급 공개해가지고 노무현이 김경재에게 하고 싶었던 한마디, 부정선거 진실의 문제 시작과 끝, 뭐 이렇게 해놔서 제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노무현에 대한 그 추억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노무현이가 비극적인 삶을 마친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쉽고 개인적으로는 좀 원통하고 가까운 친구를 잃었다는 입장에서, 또 그 친구가 살아생전 제게 고통도 많이 주었어요. 고통을 주기는 주었더라도 아무튼 친한 친구는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애도의 글을 여러분에게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이 옥은호 동지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옥은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서울 농대를 나오고 경상남도 거제가 고향이 될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저하고 같이 끝까지 완주를 한 사나이입니다. 젊은 사나이입니다. 한 지금 70몇 년생일 거예요. 그런데 지들이 이제 둘이 그걸 했던 것은 이 선거가 확실하게 부정선거로 꾸며져 있다. 그리고 이 선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참관인을 넣어가지고 투표 현장에서 이걸 보아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망신을 당할 거라는 걸 각오하면서도 옥은호하고 손을 잡고 그걸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 그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이 되니까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옥은호 씨가 얘기했던 그 노무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맞등 찾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아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옛 노무현 친구에 대한 미처 다 얘기 못했던 것을 좀 추가해서 얘기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과 역사를 읽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절대 좌익이 아니었어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별로 크게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한 유일한 현역 의원이십니다. 그 사람 정치인들 많이 데리고 가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정치인들 가면 전부 지정치하느라고 시끌벅적하고 떠들고 말이야. 잘난 척하고 하는 거 아마 꼴 보기 싫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뭐 이건희니 정몽군이 이런 그 재계의 거물들은 잔뜩 대동하고 다녔지만 정치인은 노 땡큐 했어요.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뉴욕 현장에 갔을 때도 마침 그때 그 지역을 지나던 한나라당 의원 4명, 제가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대통령이 누구하고 뭐 오찬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그 좀 끼워줄 수 없습니까? 이러니까 노 땡큐였어요.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까지는 노무현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적인 입장은 좀 막연했고, 흔히 이제 대학 시절에 특히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 법학이나 무슨 뭐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경향이 주로 그 미국 같은 그 빅 파워, 일종의 제국주의적 성향, 그런 자세에 대해서 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경향입니다. 그런 정도의 반미의 느낌이라고 생각했고, 미국을 안 가느냐, 미국 가서 뭐 사진만 찍고 오려면 난 미국 갈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미국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할 정도로 배짱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미국을 가게 됐는데, 저는 그때 이제 권양숙 여사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 카네기 센터라고 워싱턴 DC에 유명한 박물관처럼 있는 게 있어요. 카네기 재단에서 홀에서 맺는 거. 그래서 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아마 레이건이었을 거예요. 회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 레이건인지 확인해봐라. 저는 권양숙 여사를 모시고 그 근처에 여러 가지 그 문화시설 이런 것을 관람하는 그런 흔치 않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권양숙 여사하고 대화도 하고, 몇 시간 같이 보냈으니까, 그리고 거기 어떤 연구소에 가서 한국 코너를 만들자고, 거기에 100만 불인가 150만 불인가 돈을 걷는 걸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아주 쾌히 승낙을 아주 그냥 아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양반이 그 아버지가 꽤 유명한 좌익운동가였고 권오석 씨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옥사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죠. 이 사람이 아버지의 그 가락 때문에 배짱이 있었구나. 그런데 골프를 잘 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 아니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골프를 잘 치십니까? 골프 안 칩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골프를 못 배웠는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골프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골프를 잘 치십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신 세상 떠난 노무현 대통령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사람이 말이죠. 사법시험 고등고시 되고 난 다음에 돈을 좀 상당히 잘 벌었어요. 그리고 이복 형이 있잖아요. 노건평 씨가 그 세무서 말단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세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서 세금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데 주로 변호사 업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상당히 좋았대요. 수입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 부산이나 진해나 이 근처에 소위 경상도의 부르주아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골프 말고 또 요트가 있었답니다. 근산 배를 타고 쫙 바다에 가서 1박 3일, 2박 3일, 4박 5일 이렇게 바다에서 지내고 또 의뢰껏 그런 요트가 나가면 해수욕복으로 수영복으로 쫙 갈아입은 웨이트리스들이 한두 명 끼어가고 서비스를 하고 그거 상당히 재미있대요. 거기서 고수들도 치고 뭐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트가 그때 비쌌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한 8천만 원, 한 1억 가까이 그때도 그게 굉장히 비싼 건데 그래서 한때 요트에 상당히 열중을 해가지고 후쿠오카에 있는 무슨 국제 요트 대회 선수로도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옛날 축구배가 붙었던 시절을 안 하고 말이지. 자기는 돈 좀 번다고 막 폼 잡고 다녀서 꼴 보기 싫어서 골프를 칠 때 골프공을 가지고 그 사람 대가리 치대 땅땅 치니까 잘 맞더라고요.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시원시원한 여자예요.
그래서 뭐 골프가 그때 뭐 싱글 된다고 하고 지금도 아마 골프 잘 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무현 부부하고 참 친했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을 올라왔는데 뉴욕의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이제 대통령이 묵었고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기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게 길 떨어진 것이 아니라 조그만 그 골목길입니다. 그냥 같은 블럭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쪽에 가서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아무래도 저는 뉴욕에서 십몇 년 지냈기 때문에 뉴욕은 잘 알죠, 제가. 그래서 이거저거 뭐 설명도 하고 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옛날 그 후에 이제 없어진 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조지 부시 미안합니다. 그때 레이건이 아니고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회담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일정에 호텔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조그마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인데 거기서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오찬을 준비해 준다고 해서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디렉터 대표 소장 하는 사람이 도널드 P 그레그 대사였습니다. 그 사람 대사도 하고 한때 그 미 CIA 한국 책임자, 일본 책임자도 하고 그랬던 분, 한국에 아주 정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디렉터로 탁 모시는데 막 미국 조야 사람들이 가득 모였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도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좀 참석하고 싶어하는 것도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래서 뭐 앉아있어 그때 정무비서관이 서가번 군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했던 그 친구가. 그런데 뭐라고 그 연설을 하는데 딱 듣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서가번이한테 불러가고 야 그 연설 원고 좀 보자고 원고를 딱 가서 봤더니 원고가 그런 내용이 없어. 그리고 원고에 없는 내용을 저희가 그 연설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친미적인 발언을 했어요. 응? 굉장히 친미적인.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우익이 듣기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의 도움이 없어서는 대한민국 오늘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4만 몇천 명,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름 나라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키고, 목숨을 흘리고 희생해 준 거에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적당히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소위, 진보파의 대통령으로서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딱 끝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해피했죠.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차는 아주 멋있게 끝났어요. 그 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아스토리아 호텔, 방으로 싹 건너갔어요. 카카. 아니, 나 카카가 그렇게 친미주의한데 몰랐어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굉장한 스피치야. 그래서, 난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맞춰도, 다른 사람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상당히, 화제가 될걸요? 내가 그러는데, 난 마음에 없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었어요. 야, 이 양반이 친미적인 생각이 나보다 더 하는구나 하는 생각. 나도 그럴 정도로 과감하게 미국을 칭찬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응? 이 사진이 대통령이 됐을 때죠.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 이 사진에, 여러분이 보는데, 왼쪽은 이종걸 의원입니다. 단일 후보, 그랬구나. 단일 후보 발표 때 했는데, 왼쪽이 이종걸, 의원이, 여기는, 김원기 의장 했던 분이고, 여기는 또, 누구더라? 이름 잊어먹었네요. 그리고 노무현 후보 바로 옆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첫 번째. 제가 좀 젊어 보인다고.
이미경이야. 이미경은, 김미경이야. 이미경은. 그런데, 그때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노무현 후보가 이 길이라면 홍보본부장을 했던 저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지난번에 제가 후단협 얘기했죠. 후보 단일화 협의회 설왕설래가 있다가, 마지막에, 경상남도 창원에서 끝내고, 광주로 전라남도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저녁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같이 타고 오다가, 정몽주라고 후보 단일화 하는 것이 이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광주에서 그걸 극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극적인 반전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저녁에 이제 그것을 합의를 해 놓고 그 밑에 순천의 로얄 호텔 밑에 술집이 있어요. 기자들이 와서 술 내라 어쩌라 해서 그거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김은기 의원, 이 양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거 네 마음대로 하냐, 어쩌고 막 난리야. 약간 술이 취했다, 그때. 그래서 아니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후보가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하고 막 쌈박질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하여간 발표하기 전부터 노무현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단일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막 아우성이 났었는데 하여간 그걸 강행해서 그걸 정식으로 발표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는 건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듯이 이회창 후보가 너무 안심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보자면 이제 오근호 군의 얘기를 하면 그때도 북한이나 누가 개입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그럼 근거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김일성의 대남 공작에 의한 사법고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그것 때문에 간첩으로 포섭된 자들, 이게 소위 김일성 장학생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노무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박원순,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당시 이 근거 어디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1976년 7월 10일 10년간 남포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자수한 김용규라는 간첩이 있었어요. 김용규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책을 냈는데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이름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일성 교시라는 걸로 나오는데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365페이지의 메모 형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어떻게 움직일까? 남한 사람들 옮기는 데는 북한에서 대남 공작원 보내는 경우도 체포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말도 많이 틀리고 생활 습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잘생긴 사람도 시커매가 좀 달라요, 사람이. 그래서 아마 크게 성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한국 사회에 심층부를 들어가자. 어떻게 심층부를 들어가냐? 고등고시나 행정고시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와가지고 그들을 당선시키도록 합격시키도록 만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으로 될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그냥 시험 봐고 실력 있는 사람 첫째, 둘째 한 두세 번 다 뻥 되는 사람은 잘 안 먹혀. 그냥 고등고시를 그냥 죽고 살고 아우성을 치는 막 뭘 싸고 그냥 뭉개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은 9년 만에 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은 두세 번 냈지만은 또 문제가 있어요. 박원순은 세상 떠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학력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처음에 대학을 실패하고 두 번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기회를 들어가서 데모하다가 제적당했어요. 그래갖고 뭐 왔다 갔다 뭐 하고 아무튼 머리는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데 제적당하고 다시 컴백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뭐 또 어디 가서 뭐 등기소 직원도 하고 뭐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뭐 자세하게 할 건 없습니다만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다가 위장시험 아니 황교안 말고 그다음에 동영이 말고 박원 여기죠. 대입에서 떨어지고 75년 재수로 서울대 사회학과에 들어갔다. 그렇게 1년에 들어갔지. 대모로 4개월 까먹어가고 제적되고 그리고 78년 6개월 78년 그동안 뭐 왔다 갔다가 방해 근무하고 8개월간 강원도 정선 등기소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사법 준비를 했지만 또 낙방하고 그래서 정 안 돼서 79년에 당국대 사학과에 들어가서 80년 사법고시를 합격한다.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머리는 상당히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시 공부를 착실히 할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됐어요. 그 사람들이 야, 니 참 재주 좋다 어떻게 되노? 그랬으니까 박원순이가 뭐라고 하냐면 가보니까 뭐 전부 내 아는 것만 나왔더라 이랬단 말이야. 이거 이 편지가 그 편지입니다. 아버지 무사히 시험을 보았습니다. 3개월에 병으로 인한 허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것인지 제가 아는 것만 나오고 아무렇거나 쓴 것도 딱 맞는군요. 아무 걱정 마시고 합격자 발표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16일 원순 올림. 이게 박원순의 친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원순은 누구의 도움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새요, 이 박원순뿐만 아니라 뭐 방금도 제가 여기 조카 사이가 왔다 갔는데 대학 교수예요. 최 교수라고. 그 교수가 그 사법시험 그런 얘기 뭔가. 그것이요. 저기 TK 지역에서 돈도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무슨 문제가 나온다 어쩐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옛날부터 상당한 그 어떤 거래나 공작이 있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조아무개 장관이 가짜 문서면 들어가지고 대학 입학 들어간 거 비슷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그 TK 지역에 판검사가 많습니다. 이러더라고. 글쎄, 그랬는지는 어쩐지는 모르나 아무튼 이 박원순 문제가 좀 꺼림칙한 것은 사실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대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리고 그다음에 노무현의 경우에도 노무현도 9년 만에 됐단 말이야. 그냥 청춘을 그냥 다 버텨서 산골짜기에. 그래도 원래 그 사람이 부산 산골 나와가지고 농협인가 어디 시험을 보다가 좀 실패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9년 만인데 권영수봉 양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의 그 자서전을 보면 그렇게 있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연애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저녁에는 우리 당시에 이제 권양숙 양하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공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아무튼 자기 집 건너편에 저기 산골에다가 엄마가 하나 주고 공부한다고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본인의 말에만 이거 네가 막 고시를 내 웃기지 말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고 봐라 하고 버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참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7년 만에 이건 제가 아주 친했던 시절에 노무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뻥을 하나 그냥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하면 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뭐 권양숙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편 얘기하면 당신이 말이야 나하고 뭐 내 신랑 되려면 뭐 그래도 뭐 좀 해야지 말이야. 그래갖고 뭐 되겠느냐고 맨날 망신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어려워서 학교도 좀 중단하는 사태가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한가락하는 사상가였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시에 사상운동이 한때 상당히 존경받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만약 그 권오설 씨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전향하지 않고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권양숙 양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긍지와 프라이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짐작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지 마야 부산 상고 나와가지고 뭐 시험 보면 보면 떨어지고 그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가노? 이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7년만 결혼을 해서 그때 권양숙 씨가 그냥 애 업고 연탄 갈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가 수발을 해서 자기가 남편을 고시에 합격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잘난 체 하면서 돌아다니고 아니라 꼴 보기 싫어서 골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일종의 미담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근호 군이 아까 소리 없는 전쟁을 쓴 김용규의 책을 인용해서 한국에서 북한에서 김일성 장학생으로 시작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노무현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그런 조건이 잘 돼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무현의 아버지도 그 노무현 및 노건평의 아버지죠. 해방 전에는 전라도 강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진이 고향인지 아마 김해 그 봉화마을이 고향일 겁니다. 어머니가 또 그쪽인지 좌우당간에 해방 전에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해방 후에 좀 살다가 6.25가 돼서 6.25가 벌어져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 전라도 그쪽에는 완전히 인민군이 치하가 됐었죠. 그때 아마 건장하고 요즘 습장이라고 하나요? 노동자들 여기 데려서 몇십 명씩 일시키고 이제 그런 걸 운영하는 그런 대표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 6.25 직후에 인민위원회 이런 데 좀 관계를 좀 하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은 없으면 당시에 들리는 말로는 한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자금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노무현으로부터. 근데 그때 그 돈을 주었다고 알려진 사람이 동원참치 김재철 사장이었어요.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쪽에서도 난리가 났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뭐 나한테 막 뭐 명예훼손은 몇십억 고발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근거는 요새 김우겸이가 그걸 잘 이용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국회 내에서 그것을 발표했어요. 응? 그러니까 국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 소추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국회 내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일반화가 돼서 다른 사람 다 인용하면 그 관계 없는 거야. 나는 국회에서 면책 특권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나가서 그 법도 대한민국 이 사법은 개똥이야. 에? 나가서 그 문제를 누가 묻길래 그것은 내가 국회에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제기했던 의혹인데 일단 그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다시 코멘트 하겠다 하고 뭐라고 언급을 했어. 언급을 했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했느냐고 나를 잡아갔어요. 응?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뭐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국회에서 면책 특권으로 발언해서 일본에 보도가 돼야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결벽증이 상당히 강한 노무현 대통령이
뭐 대통령 선거자금 쓰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자기는 80몇 억밖에 안 썼다. 만약에 그것이 100억이 넘으면 나 대통령직 사직하겠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명목상으로 나온 게 80몇 억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상수 총무부원장이 소위 옥구리 한다 그러죠. 이런 거 모아가지고 가다 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정통한 정보통으로서 동원 참치가 50억을 냈다는 설이 있어서 내가 그걸 국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 국회에서 발표하니까 자기들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국회에 내의 김경재와 국회 밖에 김경재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저를 열하루 동안 감옥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적당히 뭐 이런저런 해갖고 이제 풀어주고 나중에 저 인터컨티넨탈 호텔 저기 트레이드 센터 거기에 그 누구야 김재철 회장 동원 참치 김재철 회장이 식사를 한번 하시자고. 그래서 내가 거기 처음으로 갔죠. 그 의리의리한 데를 딱 갔더니 먼저 그 양반이 딱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실무자 무슨 사장 하나 오고 와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보다 그때 연배 분이신데 오자마자 아유 김원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고 막 먼저 큰 절을 쳐고 아유 왜 이러십니까? 아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뭐 다 정치를 하시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말 미안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쑥스럽죠. 그래서 글쎄 뭐 나는 뭐 그때 그것이 김재철 회장의 그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50억 나와서 한번 떠들었던 것 뿐인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동원 잠치에 좀 문제가 되고 했으면 나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났어요. 지나고 잘 화해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실과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후에 여러 가지로 많이 반증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그 후배 기자들이 그 많이 조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나한테 좀 미안해요. 자기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을 하여간 그 사건 때문에 그때는 좀 이제 사이가 갈라졌을 때니까 그래서 우선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얘기한 것은 노무현은 김경재에게 상당히 미안해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김재철 씨와 노무현 가족 간의 관계는 한때 그 아버지가 강진에 있을 때 김재철도 그 강진의 유명한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좋았답니다. 사이가 좋고 김재철 회장의 부친이 아주 인심을 많이 얻은 그런 부자였대요. 그래서 인민군 치하가 됐을 때 그 양반도 잘못하면 그냥 뭐요? 인민재판이라고 그러지? 인민재판하고 막 거리에 끌려 나올 뻔했는데 노무현의 아버지가 그걸 봐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마음씨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노무현과 김재철 간에는 오랜 인연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그 후에 제가 정보 삼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니까 그 노무현 아버지는 야반에 가족을 끌고 슬그머니 김해 봉화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때 육상으로 가면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바다로 갔다. 배를 타고 갔다. 그때는 바다만큼 아직 좀 자유스러울 때거든요. 인민군의 그 통치가 확고하게 미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에서 노무현 씨가 그 어떤 좌우 이데올로기 속에서 좀 휘말리고 살긴 했지만은 적어도 얘기를 해보면 분명한데 혹시 북한이 그것을 이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오건호의 주장이 그러는데 그 후에 이제 사법시험이 왜 없어졌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사법시험을 없앤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고 2002년 되고 난 다음에 사법시험 피해가 많다. 그래서 없애서 각 대학의 로스쿨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근호는 그것은 노무현이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사법시험 문제에 대한 그 비리를 관계되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잘못하면 언젠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법시험 제도를 없앴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에 대한 모든 서류가 다 파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조선의 입장에서는 사법계의 판검사를 만드는, 변호사나 판검사를 만드는 사법시험을 통한 고등고시죠. 를 통한 자기들의 세력을 집어넣는 작전은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심지어 오고는 이재명이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윤석열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쉽게 그냥 사법고시나 그냥 로스쿨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주 그냥 죽고 못 살아 고생을 했던 사람들에게 대부분 케이스가 그러합니다. 대부분 노무현도 그러고 박원순도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디 있죠? 어디가 있죠? 문재인,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문재인, 박원순,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과 문재인이가 1980년에 사법시험 같이 합격했어요. 그 시험 동기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오건호나 이제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만약에 그때 기록이 있었다면은 두 사람이 나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건 이제 1차 시험에 이렇게 사지 선다 영역하고 글을 쓰는 거죠. 어떻게 썼는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시험에서 선택이 A, B, C 중에 누구 하나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은 시험지를 맞춰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시험 출제위원이 누군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에 관련된 자료는 다 파기되지 않았나. 문재인 1980년 사법고시 합격을 하는데 박원순과 동기다. 이건 이제 오건호의 문서입니다. 71년 대입 낙방을 하고 72년에도 정규에 다시 낙방을 하고 우리는 몰랐어요. 사실은 후기에 경희대 법대에 들어갔는데 이 법대에 들어갈 때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경희대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희대 법대에 들어가서 72년에 들어가니까 2년, 3년, 4년, 5년 한 3학년까지 다녔죠. 다니다가 데모를 하다 8개월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가지고 갔다 와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78년, 그러니까 아마 75년 가면 8개월, 76년에 갔겠죠. 76년에 가서 78년까지 특전사 사병으로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사법고시 1차를 79년에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복학을 하고 복학을 했는데 또 가락이 있어서 4월 달에 또 데모를 해서 80년에 데모 많지 않았습니까? 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지식군 사법고시 1차 합격을 해서 1차는 좀 쉽죠. 좀 쉽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법고시 2차 시험을 보고 보았는데 또 5월에 셰프가 됐어요. 그리고 언제 뭐 그 사법고시 하자마자 던지고 또 데모를 가느냐, 아이가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시험을 보려고 5월에 셰프가 됐는데 6월달 감옥사에서 지가 합격했다는 발표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난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김일성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하고 같이 변호사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식당 여러 곳을 운영한다는 네팔이라는 나라 있죠. 거기도 여러 차례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송영길도 있고 황교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요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황교안도 또 상당히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황교안이 공안검사로 임명되면서부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나라의 간첩 체포 소식은 하나도 없었다.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그 반공주의자고 통진당 해산하는데 그 앞장서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무튼 간에 그 후로부터 간첩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생각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3년 노무현은 사법고시 폐지에 제대로 간다. 그래서 폐지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나라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 대통령 그리고 총선, 국회의원 뽑는 총선에 외부의 세력이 많이 개입돼 있다 하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많이 드러났죠. 엊그제 국정원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은, 해킹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는 해킹 당하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또 그걸 다 바꾼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 그 기계만 자체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도 아우성을 주니까 엊그제 중앙선관위에서 고양이한테 하나 던져두지 수개표를 고려해 보겠다. 아니 수개표만 하면 저기서 다 만든 것을 손으로 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계에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표를 다 찍어가지고 표를 바꿔버리고 엉뚱한 거 가져와서 그거 손으로 까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기본적으로 바꾸고 키르기스탄, 몽고,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기계가 난리 법석을 치던 그런 사태를 기계를 만들었던 머들랜드, 한국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사전투표를 없애라 이거예요. 근데 사전투표를 없애려고 하면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우리가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안 할 거, 그거 어떻게 알아? 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고쳐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선거 전에 한두 달 동안 열심히 디베이트하고 토론해가지고 국민적 열을 몰아보라 이거예요. 왜 그 짓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기간이 5일이에요. 5일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본투표라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이거 본투표야. 그러면 처음에 보통 첫째, 둘째 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3일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 상태가 엉망이야. 예? 엉망이야. 그냥 CCTV도 없고, 그리고 소쿠리에다 갖다 놓고, 시키기도 애매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 차라리 정 문제가 이걸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면은 1, 2, 3 빼고 4일, 5일 쪽에 해라 이거야.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본투표를 붙여라 이거 이렇게. 예? 그리고 요거 있는 동안에 CCTV를 붙이고 선거 참관인들이 그것을 24시간 감시하도록 해달라 이거야. 그런 방법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들리는 소문 그래서 그 사람 나한테 좀 대주시오.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있을까 말까 좀 애매한데 어떤 사람이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사전 투표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한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함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가서 개표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서운 모양이에요. 자기가 그걸 집어넣었다는 걸. 응? 그래서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만은 없는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또 그런 착상을 어떻게 벌렸을까 하는 생각도 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게 40선거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도 9년 말에 사법시험이 돼서 아까처럼 그냥 김일성 장학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건은 충분하지만은 그래도 그 양반은 자기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고 먹고 사는 걸 있을만 했고 그쪽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네, 그냥 적당한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건들건들하고 해서 그냥 고시군무로 썰렁썰렁 하다가 그냥 신림동이나 그런 데 가서 후배들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재미로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흥선대원군 이하웅이가 했듯이 그런 거 아니었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엊그제 제가 이소영 의원의 질문을 받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선거 부정 문제에서 어물어만 딴소리해서 제가 욕을 했어요. 건방지다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선거 부정의 문제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 중에 하나가 안 됩니까? 나는 그거 관심 없고 엉뚱한 데 묻는데 말을 돌려. 아니 그렇게 경박하게 문제를 돌리는 사람이 무슨 비대위원장을 한다 뭘 한다. 아니 참 어이가 없어. 망하려면 뭘 못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입단속을 하는 상관 밑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문제는 열심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검토를 다시 해서 나중에 적당 기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도를 얘기를 해야지 국무장관의 자세. 그건 나하고 소관 아니고 왜 그거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걸 물으세요.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이소영이라는 사람도 죽기 살기로 또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도 가짜로 당선된 그 몇십 명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이러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정치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기술 문제에서 전 세계에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정말 빠지지 않는 나라고
우리가 지금 5,500만인데 북한의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아서 지금도 한 2,400만 정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보태면 8천만이에요. 큰 민족이죠. 그래서 저기가 제발 좀 완만한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뭐 무슨 세습이고 뭐고 내가 욕을 하고 싶은데 차마 욕은 안 하겠어. 내 입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사회주의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오면, 만약 그래서 한민족이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일본? 뭐 우리가 우습게 잡을 거예요. 중국? 그 사이에 한국에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땅은 적죠. 땅은 적지만은 옛날처럼 저기 춘추 전국 시대에 땅이 커야만 대국이, 요새는 그러지 않아요. 요새는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확실하게 국민의 지지 위에서 서서 운영되고 도덕성이 훌륭하고, 그러면 강국이에요. 강국. 지금 현재로 해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9위나 10위 정도예요. 그런 정도 쓰면요, 세계 몇 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동북아의 양쪽에 중국하고 일본을 하면서 거중조정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웃기는 선거 절차를 가지고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사냐 말이야. 응?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제발 이 모든 것을 문제 삼는 것이 해결의 그 핵심 내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잡고 있어.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뭐 나쁘고 어쩌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통합의 정치, 새로운 민족 화합의 정치, 국민 화합의 정치, 공정과 상식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걸 통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떠나서 지금 앞에 가서 폼 잡고 뭐 이거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뭐 여기 사람들이 다 있어 듣겠죠. 그러고 앉아 있어서, 아니 뭐 혁신위원회가 뭐 지고지선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아니 거기다가 왜 김무성이가 나와서 훈수를 합니까? 차라리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를 갖다 붙이지. 그 김기현 대표 그 사람 정말 나 실망해서 뭐 누구의 지시 때문에 그런지 압력 때문에 그런지 뭐지만 그런 식으로 대표를 뭐하러 합니까? 인류한테 정신 바짝 차려. 밀리지 말고 똑똑하게 하고 나와. 어떻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후지게, 그야말로 어떻게 그렇게 열등하게 무엇을 해? 김무성은 뭐하러 거긴 지가 나서서 지가 뭐 한다고 해? 도장 나르샤 그 수법 가르치려고 나가나?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 세상 사람이 웃어. 오늘은 오근호 씨의 김일성 장학성에 대한 관계에서 아까 첫 번에 제목 좀 보여줘봐요. 첫 번째 제목, 오근호 제목. 크게 제 이름이 대문짝만큼 이렇게 나와서 노무현이 마지막 나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내가 간첩이어서 하는 고백이었을지 모른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나에게 빚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형 미안해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 시발 해보니까 뭣도 안 입다 막. 그리고 앉아서 나는 자기 당 만들어가고 할 텐데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치적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고 슬금슬금 따라오면 난 노무현에 못지않게 적당히 지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고난을 자초했어. 근데 자기를 막 이러고 올리고 했던 사람 나중에 다 도망가고 올렸다 탁 나고 빵 떨어졌어. 엉덩방아찌였어요.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때 한때 생각했던 그 꿈, 그것이 허망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또 노무현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구나.
그리고 내 속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많구나.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노무현을 참 좋은 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리 있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근호 동지가 설사 노무현 씨가 그런 불가피한 가족상의 배경 때문에 그쪽에 무슨 압력을 받았고 어떻고 했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국내 정치에서 노무현만큼 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FTA 했죠? 아프가니스탄 파병했죠?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한 거죠.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그때 좌파가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도 반대, 아이 씨발 나 이거 정말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이런 소리 나오고. 그리고 문재인 네 그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나는 인간적으로 노무현의 고뇌와 슬픔과 고독과 비극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지 누가 밀었는지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고 오늘 뭐 원고인에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그 후에 어물어물 사라져가고 없어졌다가 몇 년 후에 그 본인인가 그 본인의 뭐 동생인가 나 그 아직 확실치 않는데 아직 정보가 불분명합니다. 문재인 경호처에 경호실에 합류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문재인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과 인연이 있었을 거 아니냐 하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노무현의 어떤 비극적인 삶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뭐 어떤 정치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있는 정적을 많이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노무현이나 무슨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을 북한의 간첩이라고 모는 단어는 좀 지나치다. 그리고 남북 분단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린 사람이 뭐 김약수도 그러고 여운용도 그러고 한때 김대중도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에 대한 지나친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지나친 그 어떤 선고 탄핵보다는 지금 현재를 잘 끌어가기 위한 현재의 방법은 사전투표를 없애. 사전투표를 윤석열이가 하면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거야. 투표해 보자 이거야. 투표가 정식으로 갖다 붙이면 요새 이재명에 대해서 내놓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정과 상식인가 뭐 상식과 뭔가 윤영찬이 등등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또 이재명의 구속 동의안에 동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반대하는 법률안에 찬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승부를 걸어야지. 예? 그 사람들이 반대할 거니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왜 사전투표를 없애야 하느냐는 걸 열심히 필리버스터도 하고 떠들고 거기서 국민을 계몽시키란 말이야. 그 정 안 되면 당신 잘못했잖아. 옛날 사전투표 많이 찍으라고 난리 법석을 치지 않아서 사전투표 이렇게 악용될 줄 알았어? 몰랐어. 양심 고백을 하란 말이야. 사전투표 안 찍기 운동을 또 벌리는 거야. 그러면 지들이 아무리 조작하고 나발하고 하려도 그거 몇백 표, 몇천 표 갖고 못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혜를 끄집어내야죠. 모든 사람을 전부 그냥 다 안 된 놈은 두 부분 모차례 탁탁 잘라버리고 해갖고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정책 기획자들이 지혜로운 안을 대통령한테 청구하세요. 저는 그것이 이 선거를 깨끗하게 만들고 이 역사를 바르게 가고 그리고 말썽 없이 대한민국의 호가 망망대해 역사의 대해로 순조롭게 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위가 많이 온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딱 하나만.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제발. 예? 돈 내라고는 안 할 테니까요. 구독 올려서 제가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